네, 355쪽에 전세권이죠. 자, 303조를 보시면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용익물권이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막 쓰면 안 되고 용도에 조차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을 하면 소멸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익물권인데 독특하게 뒤에서는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과 더불어 어떤 성질을 함께 갖는 거냐면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의 특성이죠. 근데 우리 용어에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1등으로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 그리고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경매 시에 배당을 받는 것이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먼저 받는 거예요. 선순위. 그러니까 등기부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라는 사람이 저당권 1억 원. 그럼 경매 실행되면 A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후순위로 B라는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B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보다 늦게 받아요.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고, 예를 들어 C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C도 A, B보다는 늦게 받는 거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는 거고, 만약에 D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로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보다 빨리 받는 거예요? D보다. 이게 우선 변제. 그럼 4번에 D의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우선 변제라고 하면 1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선순위자보다는 당연히 후순위로 받는 거예요. 그게 우선 변제권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건 뭐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전세권을 농경지에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먼저 보고 가요. 통유성이라고 해요. 통유성이라는 건 이제 공통적인 성질인데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고 수반성이 있고요. 불가분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물상대위성.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그 356쪽에 니은의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4개 A, B, C, D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원래 담보물권의 특성이기 때문에 담보물권 편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9쪽을 한번 보세요. 369쪽. 369쪽의 맨 밑에 괄호 3번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부종성,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가지가 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으니까. 그럼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과 담보물권이 운명을 함께한다. 아까 보셨던 거예요.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는 등기 말소시예요, 변제시예요? 변제시예요. 그게 이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이고, 수반성은 아까 보신 것처럼 채권이 넘어가면 채권만 가요, 저당권도 따라가요. 수반하여 이전한다. 이게 수반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수성이라는 건 채권과 담보물권이 운명을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이전하게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뭐냐면 불가분성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나중에 변제할 때가 되니까 9천만 원만 갚았어요. 아직 1,000만 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목적물의 10분의 1만 행사하여 전부 행사하는 거예요. 전부 행사. 그러니까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도급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했고, 보통 이제 공사계약, 이건 다 도급계약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소유의 건물 2개 동에 공사를 해서 공사 대금을 받아야 돼요. 이게 2억입니다. 2억. 근데 공사 대금을 갑이 안 주면 을은 공사 대금 안 주면 당신 건물 인도 못해라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유치권. 근데 갑이 나중에 을한테 예를 들어 1억 원을 줘요. 그러면 을은 1억은 받았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인도해야 돼요. 전부 인도 거절해요. 전부 거절해요.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개념 주의하실 점이 물상대위성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을이 돈 안 갚으면 갑은 이 건물을 경매해서 자기 채권 1억 원을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수용이 되었다.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이 된 거야. 그럼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되면 이 저당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이거는 수용되면 모든 제한물권은 당연히 소멸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게 수용되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 우선 변제 한번 받아보겠다고 저당을 잡았는데 이게 날아가면 어떡하느냐. 자, 그럼 이게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을에게 뭐가 지급이 돼요? 보상금이 지급이 되죠. 그럼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발생한 이 변형물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이 부동산의 변형물에 대해서 1호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게 바로 물상.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말 그대로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얘는 원래 뭘 받을 수 있던 애요? 그렇죠. 우선 변제가 되니까 물상대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물상대위가 나올 수가 없죠.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우선 변제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이어서 보게 되는데 이 유치권은요. 담보물권으로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지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 모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상대위도 인정될 수 없고요. 우선 변제 안 해주는데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가도 안 해줘요. 따라갈 힘도 없어요. 그렇죠. 안 해주는데 뭐하러 따라요? 추금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물상대위로 이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우리 판례가 이 의뢰하는 사람이 목적물을, 이 돈이나 목적물을 인도받아 가기 전에 뭘 하라고 했냐면 압류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때 압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과의 특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을은요. 저당 잡힌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재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재산이라고 해요. 저당 잡히지 않은 일반 재산. 그러면 저당권자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가 인정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저당 잡았으면 저당 목적물로부터만 우선 변제가 되는 거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보상금을 받아가 버리면 을의 일반 재산에 섞여버리게 되겠죠. 그럼 얘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요? 인도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이 일반 재산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선 변제권이 보장된다. 그러면 어차피 압류를 하는 목적이 일반 재산과의 분리 특정이라면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만 분리가 돼요?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동일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OX에 틀려요. 얘가 꼭 스스로 할 필요 없고 다른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그걸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상대위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도 나왔어요. 인도한 후에 압류해도 된다. 안 돼요? 그럼 섞여버렸잖아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물상대위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당권이 그대로 가치가 남아있을 때예요? 소멸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나온 거잖아요. 감소, 소멸되었을 때 변형물에 행사하는 거지. 만약에 저당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병한테 저당 부동산을 팔았어요. 매매를 했다. 그럼 저당권이 소멸해요? 따라가요? 저당권은 소위 추금력이 있기 때문에 변제가 안 되면 끝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저당권이 달려있다. 그럼 을이 병한테 뭘 주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갑은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고 있는 요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저당 달린 부동산이 팔리면 저당권이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이 매매대금 가서 찝적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그 일이 있고 나면 저당권이 그대로 있느냐 감소 소멸이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당 달린 건물을 이번에는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갑은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가지고 있는 차임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가 인정되느냐.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달린 건물이 임대차가 되면 저당권이 소멸 감소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러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지 차임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슬슬 정리가 돼가죠? 예.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만약에 A라는 애가 이 부동산을 때려 부쉈어요. 그럼 때려 부수면 을은 A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갑은 자기 채무자가 A에게 갖는 이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가 인정되겠느냐? 저당 달린 이 건물을 A가 멸실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손해배상 채권을 갖잖아요.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뭐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얘가 저당물을 멸실시키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소멸하잖아요.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의 소멸 사유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발생한 변형물이니까 그러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실 점은 이 일이 있고 나면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물상대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을 때 물상대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 격언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상대위는 추금력의 끝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추금력의 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더 이상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금력이 있어서 따라 붙으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도 없고요. 물상대위도 안 되고 따라 붙는 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바뀌면 유치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대로 소멸하게 돼요. 근데 저당권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 붙는 거죠. 요게 이제 물상대위. 4가지 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던 참이었냐면 전세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거고 그럼 전세권이 만일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면 이게 담보물권이라면 반드시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4가지 봤잖아요. 담보물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해요? 채권, 피담보 채권. 그러면 이게 담보물권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죠. 그럼 이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뭐겠어요? 전세금 채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전세금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만 남아요? 함께 소멸해요? 함께 소멸하죠.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해서 부종성. 아직도 안 지워지고 있어요? 부종성. 운명을 함께하는 거고. 그럼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전세금 채권을 병에게 넘기면 전세금만 넘어가요? 전세권도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했고요. 전세금이 1억인데 소유자가 나중에 9천만 원만 줬대요. 그러면 전세권은 목적물 10분의 1에만 남아요? 전부에 남아요? 전부에. 이런 성질이 불가분성이라고 불렀고, 근데 전세권자가 사용하는데 이 전세권자의 잘못 없이 이 목적물이 화재로 불탔어요. 얘가 잘못했으면 손해배상하는 거고요. 근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세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소실되었다면 전세권은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형물 보험금을 압류해서 1호부터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돼요. 그래서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네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전세권은 놔두고 이 전세금 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느냐? 전세권은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분리하는 거 안 된다고요? 전세금만 분리하는 건 같이 가야지 이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근데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다고 했냐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도중에도 조건부로 분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 중에 이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는 건 안 되는데 조건부로 분리할 수는 있다. 이게 뭘 조건으로 하냐면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권이 소멸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부로 양도할 수는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되면 이건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해요.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전세금 채권.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한 다음에 전세금을 넘기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럼 기간 중에 넘길 때는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 양도하는 건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넘어가는 건 기간 중이에요? 끝나고요? 끝나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356조. 디귿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 분리양도 가능 여부라고 되어 있죠. 밑에 판례박스 별표 하나 해두시고 넷째 줄에 파란 글씨부터 보세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 분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럼 뭐만 남겠어요? 전세금 채권만 남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에 채권을,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을 분리하려면 어떻게만 가능하다고요? 조건부로, 끝나고 남는 걸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취득인데 1번에 전세금의 지급, 줄 그어두세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자, 오른쪽에 판례박스 별표해 두시고 별표 2개 해두세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현실로 꼭 수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채권으로 전세금에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1억 원이 전세금이면 이렇게 직접 주는 거, 이게 현실 수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 소유자에게 1억 원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을 뭘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2번에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님. 거의 줄 그어두세요. 그러니까 인도가 당장 되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계약과 그리고 설정 등기, 전세금 지급 요것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요. 인도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나오죠. 312조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에요. 아무리 짧아도 이거 이상 하라고 했는데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이거 넘으면 안 된대요.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 넘으면 단축되고요.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자, 2항은 최단기 제한 얼마냐면 1년인데 근데 첫 단어가 뭐였어요? 건물이에요. 그러면 최단기간 1년 제한은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건물. 그러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최장기간은 10년이에요. 근데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하라는 건 건물만.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토지 전세권 6개월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 전세권은 6개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은 1년 보장해 주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갱신해도 10년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사항을 보세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별말 없으면이요.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별말 안 하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뭐라고요? 동일한 조건. 거기 줄거두세요. 동일한 조건. 근데 마지막에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조건과 기간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건만 동일한 거고 기간은 동일하지 않아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정갱신도요. 사항의 첫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그러면 건물에만 인정되는 게 지금 2개 나왔죠. 좀 전에 하나 뭐 있었어요? 최단기간 1년. 그러니까 최단기간 1년하고 법정갱신은 토지전세권이라는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전세권의 기간이 여기서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요 기간 사이에 건물주가 야, 나 연장 못 해줘 또는 뭐 조건 바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언제 전까지요? 1개월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 근데 여기에서 아무 말 안 했다면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한다고요?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조건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동일한 기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갑걸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자가 끝내자라고 소멸 통고했다면 소멸 통고가 전세권자에게 도달되고 얼마가 지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고요.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끝내자라고 소멸 통고하면 역시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돼요. 이게 전세권의 법정갱신. 그럼 일단 아무 말 없으면 갱신된다는 건 당사자가 계약을 한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건 약정갱신이 아니라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면 이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이 정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러면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87조 할 때 계속 강조했던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합니다. 언제 등기하라고 했어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데 이 법정 갱신은 전세권에서 한 번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민법상의 임대차에 가면 법정 갱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세권이고 빨간 글씨로 쓰면 이제 요건 빨간 글씨는 임차권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간 끝났는데 소유자가 별말 안 하면 법정 갱신이 돼요.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끝냅시다라고 해지 통고하면 임차인에게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기간 잘 보세요. 기간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도요. 법정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게 돼요. 그럼 정함이 없게 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내자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끝내자고 하면 6개월, 임차인이 끝내자고 하면 1개월이에요.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법정갱신의 전부예요. 민법에서는 몇 개 나왔어요 지금? 2개. 전세권하고 임대차. 근데 우리가 특별법에 가면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법정갱신을 따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해주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상가건물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데 임대차가 끝나기 기간이 만료되는데 6월에서 1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시간이 넘어갔어요. 소멸되어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돼요. 그대로 갱신되는데 역시 갱신되는 모습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근데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정함이 없다 이러면 틀려요. 정함이 없는 건 민법에서 끝나는 거고요.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는 특별히 최단기간 규정을 두고 있죠. 주택은 몇 년 보장이에요? 2년.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돼요.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법정갱신 된 다음에 임대인은 나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를 또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2년, 상가는 1년.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갱신 되었을 때 이게 주택이면 임대인은 2년, 상가면 1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나가라고 못 해요. 근데 임차인은 나 나갈 거예요라고 통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임차인이 통지하면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돼요. 이게 이제 특별법상의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정갱신 전부예요. 그러니까 뭘 처음에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민법상의 법정갱신, 임대차나 전세권은 기간 정함이 없어요. 근데 주택이나 상가는 기간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최단기간 규정을 적용해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을 보장한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해서 법정갱신이 된 거예요. 법정갱신 됐는데 살고 있는데 우리 집주인이 전화해서 임차인 미안한데 나 좀 쓸 데가 있으니까 좀 빼줘. 내가 이사비랑 다 챙겨줄게. 그럼 빼줘야 돼요? 안 나가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저 2년 더 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인 제가 법정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인한테 연락해서 나 그만 나가고 싶어요.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임차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 빼주라고요? 3개월. 그렇죠? 여기 3개월. 즉시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임차인이 통고하면 얼마? 3월이고요. 지금 민법에서는 3개월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면 대등하게 물권이니까 6개월이고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구별되셨죠? 네. 그럼 만약에 토지 임차인이 법정갱신된 이후에 해지 통고했어요?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까? 토지 임차인이 법정갱신된 이후에 해지 통고를 했어요.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할까요?
자, 지금 전세권은 둘 다 누가 하든 6개월.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특별법은 임대인 못해요. 임차인이 하면 3개월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임대차라고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 그럼 뭐가 적용될까요? 법정갱신 중에서 민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민법이잖아요. 그럼 누가 통고했다고요? 임차인이. 그럼 얼마겠어요? 1월.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예. 상임법상 상가 임차인이 해지 통지합니다. 법정갱신돼서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해요? 그건 이제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3개월이 경과해서 소멸되는 건 이건 정당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때 그 공인중개사 보수 같은 거는 새로 나갈 때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임대인이 하는 거. 이 사람이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임차인이 어쩔 수 없어 나 나갈래 이러면 관례상 그때는 공인중개사 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해요. 약속 안 지킨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임대인이 못 나가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야 있겠죠. 그런데 보증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 기간까지 보증금 차임 정해져 있으면 그것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보수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정갱신된 다음에 끝낸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약 기간 만료로 나가는 거니까 그 살던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보수를 부담해야 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당하게 계약 기간 만료니까. 자, 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까지 나왔죠. 그 니은에 맨 밑에 니은에 최단 기간 제한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건물에만. 뭐 주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뭐 누가 하든지 간에 6개월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고요. 니은에 법정갱신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어디에만 인정하냐면 건물. 그 셋째 줄 마지막에 줄거두세요. 셋째 줄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전에 설정된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옆에 하나 써두세요. 동일 기간 X예요.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제목에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효력 나오죠. 304조 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그 건물 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때 임차권이라는 건 토지 임차권이에요? 건물 임차권이에요?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는 거죠. 그 말이 토지란 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조문상.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이 토지의 지상권이나 또는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한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걸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건물을 쓰려면 토지 이용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전세권은 뭐에 미친다는 거예요? 토지 이용권,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건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조문이고. 2항을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을 지 마음대로 포기해버리면 누가 피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 그러니까 동의 없이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자, 법정이상권은 지난주에 봤고, 법정이상권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어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돼요. 설정자,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 목적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건 뭐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나중에 전세금을 전 소유자 찾아다니면서 받아야 돼요? 현재 소유자에게 받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전 소유자는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셋째 줄에 가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목적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전세권자 을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병.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하는 거고 전 소유자는 책임을 면한다. 소위 이제 면책적 승계가 되고요. 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인데 제일 기본은 용익물권이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수익권 다음 페이지. 309조를 보세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자, 전세권에서는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 명문으로 정했냐면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뭘 청구할 수 없냐면 필요비 청구가 안 된다.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죠. 자, 나머지 것들은 제목만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전세금 증감 청구. 지상권에서는 뭐 있었죠? 지료 증감. 전세권에는 전세금 증감. 임대차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차임 증감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형성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번의 제목만 줄거두세요. 상린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다 적용되고 물권적 청구권 똑같이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죠. 오른쪽에 전세권의 처분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근데 단서조항에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이게 뭐랑 비교되었다고 했냐면 지상권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상권은 소유자가 반대해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첫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부터 줄거두세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 특약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전세권의 양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거예요. 2번의 양도, 3번의 전전세. 한 장 넘겨보시면 맨 밑에 4번의 전세권의 담보 제공. 이렇게 세 가지를 볼 텐데 먼저 양도.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 팔았어요. 그럼 얘가 전세권의 양수인이죠.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한 종전 전세권자는 계속 전세권자로 남아요? 얘는 빠지는 거야? 얘는 당연히 빠져야죠. 팔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양수인은 누구하고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냐면 가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나가면 얘는 말 그대로 빠진 거고 이 병은 나중에 갑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돼요. 이게 양도. 그러니까 병은 갑에 대해서 을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조문을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307조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수인이 병이잖아요. 병은 설정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갑이죠. 갑에 대해서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을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랑 좀 다른 건 전전세인데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는데 을이 자기 전세권의 전부나 일부를 병에게 해주었다. 이게 전전세가 되죠. 근데 일단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권자로부터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전전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전세권자로 남아있어야죠. 그래야 전전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지 갑이랑은 아무런 계약 관계를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전세는 전세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전전세는 절대로 전세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면 당연히 전전세도 소멸되고요. 그리고 이 전세권의 기간 약정이 2년이었어요. 2년. 전전세가 3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게 5계층 건물인데 전세권자가 3계층의 전세권자다. 얘가 4계층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전세금은 전세금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전세금은 전세금 안에 구속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양도, 예를 들어 얘가 전세금이 1억이었어요. 전세금 1억인데 얘한테 팔 때 요거 2억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팔 수 있는 거예요? 양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도는 팔고 나가. 그럼 얘는 나중에 누구한테 전세금 받아요? 갑한테 얼마? 1억 받아야죠. 예. 그럼 얘 바보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요 전세금 1억에 예를 들어 건물을 빌렸었는데 10년 계약했어요. 근데 계약하고 1년 있다가 이쪽 개발돼 가지고 상권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럼 2억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1억은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나갈 때 얘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억. 얘한테 1억 받으면 얘가 2억 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의뢰하는 사람이 1억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좀 지나서 갑자기 이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막 그늘이 지고요.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거 1억에 살까요? 안 살 거야? 안 사죠. 그럼 얘 급하면 5천에도 파는 거예요. 그럼 병은 나중에 나갈 때 얘한테 얼마 받아요? 1억 받아 나가는 거죠. 5천은 그걸로 보충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권의 양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전세라는 건 어디에 구속될 수밖에 없냐면 전세권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도 담보물권자니까 이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줍니다. 전전세금을 안 주면 이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해서 자기 전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 안 준다고 얘가 이거를 경매하면 누가 억울할까요? 갑은 어이가 없네. 아니, 갑의 입장에서는 내 건물인데 을이 자기 마음대로 전전세 주고 을이 돈 안 줬다고 내 건물을 경매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원전세도 만료되고 갑도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질문에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즉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OX에 틀려요. 최소한 원전세가 만료되고 얘도 전세금 지급이 되지 않았어야 돼요. 자, 전전세를 잠깐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효과가 있죠. A번에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A번은 당연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전전세가 설정됐다고 해서 전세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줄 거두세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C번 책임의 가중. 제목에 줄 거두세요. 내용을 보시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가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이 병에게 전전세나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병에게 전전세를 안 해줬더라면 면할 수 있었는데 전전세를 해주는 바람에 이 부동산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한테 누가 책임지라고요? 을이. 전세권자가 책임을 져라. 이걸 책임을 가중시켰다라고 해서 소위 책임의 가중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D번에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입니다. 셋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시면 우선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원전세권보다 먼저 만료하더라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전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소한 원전세가 끝나야 돼요. 또한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원전세가 만료가 되고 전세금 지급이 없을 때. 자,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은 담보 물건이니까 을이 갑에게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면서 이제 담보 물건의 성질이 있는데,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 전세권을 병에게 저당을 잡힙니다.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건데,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저당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설정할 수 있어요. 어디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지역권은 안 된다고.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기간 만료되면 용익권적 성질은 소멸하게 되는데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가 되면 등기 없이 소멸하게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소멸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죠. 그럼 모두 소멸해요. 저당권. 그러면 이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를 받아보겠다고 전세권의 저당을 잡았는데 이 용익물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얘는 저당을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남아있는 변형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라도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죠? 전세금 채권. 그러면 을이 이 전세금 채권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해서?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해? 물상대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게 이 판례에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어도 병은 여전히 전세권에 대한 저당을 주장할 수 있다. OX예요. 안 돼요. 이 저당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대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 저당권 행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제3자 등이 압류 안 하면 갑은 전세금을 병 줘야 돼요? 을 줘야 돼요? 당연히 을 줘야죠. 교재 판례박스를 볼게요. 판례박스 별표 하나 해두시고 판례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러니까 기간 만료되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이제 모두 소멸해요. 대상을 잃어버린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 목적물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2번. 이러한 경우에는 물상대위 법리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뭐예요? 압류. 거기까지만 보세요. 뒤엔 보실 필요 없어요. 결국 중요한 말은 물상대위예요. 물상대위로 전세금 채권에 압류 들어가면 되고. 3번에 보시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뭐가 없어요? 압류가 없대요. 압류가 없으면 누구에게 전세금 주면 된다고요? 전세권자에게 주는 거. 저당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하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지상권 저당권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그게 이제 그 앞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인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